오늘 소프트웨어 공학이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교재도 한번 쭉 훑어보고, 저도 소프트웨어 공학이 되게 잘 안 하다고 어려웠어요. 왜냐면 개발 자체를 업으로 하지 않으면 좀 친숙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업무로 실제 안 하고 그러면. 그래서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실무에서 별로 이렇게 이런 이야기 하지 않는데, 이런 이야기를 막 들으니까 뭐야? 개발 맞아? 소프트웨어 공학? 네, 개발하고 별로 상관이 없네. 별로 상관이 없어요. 교재로 내용. 오히려 그냥 뭔가 일을 할 때 같이 모여서 전체 프로젝트를 잘 진행하기 위한 공통의 어떤 진행 방법? 뭐 이런 거를 계속 이야기해요. 그래서 코드 관점은 거의 없고, 전부 다 어떻게 진행할 거냐. 이런 관리 관점이 되게 강해서, 이게 공항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스 코드 레벨이 아니구나.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관리적인 것에 더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하다.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은 저희가 이제 스탠다드, 그다음에 프로세스, 오거니제이션, 툴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누어서 제가 주제 분류를 했었고, 스탠다드는 뭐 ISO라든지 또는 사실상의 표준 이런 것들 있고, 프로세스에 이제 저희가 SDLC, Software Development Life Cycle, 이걸 봤고, 그럼 이제 조직 관련해서는 이제 대가 기준이나 분리발주, 분할발주, 뭐 SP 인증, 뭐 소프트 안전 이런 점들 봤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툴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이제 기초 과정에서 방법론 봤었고, 그래서 이 SDLC를 기반으로 해서 실무 진행에 필요한 요소들을 여기다 다 통합을 한 이런 것을 이제 방법론이라고 해서 봤고, 그다음에 응용해서 이제 공학에 관련된 주제들, 요구공학, 형상관리, 테스트공학, 뭐 도메인공학, 프로덕트 라인 공학, 뭐 그다음에 3R 뭐 이런 내용들을 봤어요. 그다음에 설계 원리, 그래서 이제 소프트 설계 개념, 객체 지향 모델링. 그래서 여기서 모듈하고 제일 중요하구나. 그다음에 객체 지향 모델링에서 그래서 한 가지로 음, 네, 어떤 원리들이 있는데 뭐 좀 있었고. 설계 5 원칙에서 이제 또 5가지를 봤는데, 여기는 모듈화의 객체 지향판이구나. 뭐 이런 거 봤었고, 네. 그다음 설계 도구에도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UML, 디자인 패턴, 이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지나갔었죠. 그래서 범위 자체는 생각보다 되게 넓어요. 근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어느 정도 좀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런 영역들이 무엇인지 다시 이렇게 한번 스캔을 쭉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개념적인 부분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 이거 이제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기본 이해를 무조건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굳이 시험에서 잘 물어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거는 비과시성, 그다음에 무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펑션 포인트, 기능 점수하고 연결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속에 백그라운드를 깔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시스템 시너지 뭐 이런 이야기 했었고, 소프트웨어 위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학 탄생의 기초가 됐다라는 거고, 이제 나토 과학위원회에서 최초로 소프트웨어 위기 문제를 인식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봤었고요. 나토가 1968년, 그러니까 이제 북대서양조약기구 군사 동맹이죠. 이제 지금도 국방 분야가 가장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많은 분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첨단 기술들은 항상 전쟁을 하는 데서 수요가 가장 크다. 그래요?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을 해서 예, 결국에는 뭐 QCD의 문제죠. 소프트웨어 관련된 QCD. 품질 비용 낮기를 만족하지 못해. 근데 하드웨어는 그거하고 반대로 엄청나게 막 발전하고 있어요. 비용은 낮아지고 지속도도 높아지고. 근데 결국 이 하드웨어는 결국 뭐예요? 칩이죠, 칩. CPU의 칩이에요.
그 하드웨어는 계속 프린팅 기술을 발전시키고, 지금 여러분들 뭐 컴퓨터 구조에서 계속 문제 나오는 반도체, 메모리, 이런 칩에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이건 굉장히 지속도를 높이는데 성공을 했는데, 소프트웨어가 이제 그 위에서 작동을 해서 실질적인 소용은 칩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도는 소프트웨어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소프트웨어 부분이 QCD가 엉망이야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QCD가 엉망이다. 시장에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냥 가르쳐서 이제 육성하자. 그러면 대학교의 과목으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이제 과목이 대학에 생긴 거죠. 그래서 품질 좋은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경제적으로 생산, 공학과학 수학적 원리 적용한다. 그다음에 개발 운영 유지 보수 폐기 SDLC 과정에 적용되는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다. 설계 개발 운영 유지 보수에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과학적인 지식이 실용하다. 문서를 굉장히 강조하죠. 이게 피의 가시성이 높다 보니까 문서로서 의사소통이 되도록 작성되지 않으면 그리고 문서로서 코드 자체의 스펙, 사양이죠. 사양이 결국에는 문서로서 설계 문서로서 표현됩니다. 문서가 되기 쉽습니다. 문서가 제대로 돼 있으면 그대로 구현이 되면 소프트웨어도 품질 높은 소프트웨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품질 효율 비용 일정하는 공학적인 접근 원리 이렇게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의 대가들이 또는 표준 미국 표준이죠. 이런 정의를 했었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공학의 구성 부분은 방법과 도구와 프로세스 패러다임 뭐 이런 것들이 공학의 구성 요소다. 패러다임이 가장 큰 거죠. 프로세스, 도구, 그다음에 하나의 메소드. 예를 들면 이게 별게 아닌데 그냥 용어형 문제로 소프트웨어 공학을 쓰는 이렇게 나왔어. 그럼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돼버리겠죠? 뭘 써야 되지? 지금 머릿속에 뭐 떠올라? 의외로 이런 문제가 허를 찌르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 내면요, 누구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써요, 이 문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근데 공학을 정의를 잘 쓴다고 그것도 되게 이상한 거고. 그죠? 소프트 공학이 뭐지? 정의를 쓴다는 것도 되게 좀, 앞에 이제 뭐, 대가리 내린 정의는 SDC를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거기에 뭐 수학화, 이런 것들을 이제 공학, 이런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돼 있었죠. 목표는 뭐냐? QCD를 올리는 것이다. 여기 아마 이제 서론에 있어질 것 같고, 그죠? 본론에 공학의 구성 요소 훨씬 무엇인지 써야죠. 그죠? 그래서 이 패러다임 프로세스 도구 방법이 생각이 나면 쓸 수 있는 거고, 그죠? 생각이 안 나면 이제 장문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림에 대해서 명시를 써야 되니까 표로서 패러다임이나 프로세스 도구 방법 이런 것들의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이 있고 또 우리 지금 여기 사례로 되어 있는 우리가 실제 실무에서 하고 있는 것들 매핑해서 쓰는 부분 필요하고 네. 그래서 이거를 다 적용하고 있어요. 네, 이미 적용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산단락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공학이 미래죠? 소프트웨어의 미래를 위해서 공학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뭐 이런 스러운 거 뭐 써야 되는 거죠. 음. 그런 거는 뭘 쓰고 싶어요? 현재 소프트웨어 공학의 정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제 에자일 데브옵스까지 왔는데 거기에 뭐가 접목이 됐어요? 네, AI가 접목이 됐죠.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공학과 AI를 접목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AI 옵스로 가야 되네. 음. 그리고 그 기반에 클라우드 플러스 빅데이터 플러스 AI 모형이 들어가야 되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무엇을 해야 된다? 이 기반으로.
근데 신규 비즈니스 모델 지원. 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창출, 네, 비즈니스 창출 지원 그런 거. 네. 그리고 또 이런 체계화된 방법들을 적용하면은 뭐가 좋아져요? 이제 사실은 우리는 QC들을 이야기하지만 QC제의 맞은편에는 이거를 이용하는 비즈니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창출 지원하는 거 썼어. 예, 그런 다음에 그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IT가 계속 접목이 돼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러면 IT에 관련된 혁신 기술들을 적용한다 쓸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런 것들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뭘 한다? IT에 QCD를 보장한다 또는 향상한다. 나는 쉬웠는데 신청해서 갑자기 이렇게 서브제공 설명하라 그러면 뭐야 큐큐목은 이렇게 되거나 머릿속에 공허한 요소가 생각이 안 나네 포기 이렇게 이 문제는 제끼자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접근해 주지 않으면 다른 문제 써서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게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문제 나왔었던 것 같은데 서브제공 것은 어디서 근데 이제 와서 다시 또 소프트웨어 공학의 의미를 물어보겠다 그러고서 출제진이 들어가고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소프트웨어 공학이 뭐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짜르르 뭔가를 시나리오를 흘려야 되는데 이런 연습을 하면은 효과적으로 쓸 수도 있고 고득점도 할 수 있고 뭐 이런데 이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질 수 있어요. 네. 지금 금방 접근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보셨어요? 네, 이런 식으로 접근? 네, 이제 SDLC들 쭉 한번 볼게요. 이미 머릿속에 다 있죠. 폭포수, 프로토타이핑, 나선형, 반복적용도, 진화모델, 클린룸. 그죠? 근데 맨날 시험 문제 뭐 나와요? 폭포수랑 뭐랑 비교해봐. 뭐 이런 거. 그래서 폭포수를 자꾸 물어봐. 그죠? 폭포수랑 딴 거 비교해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폭포수는 일단 무조건 네, 빛과 같은 속도로 쓸 수 있게 외우고 이 그림도 얼마나 쉬워요. 그죠? 예, 빛과 같이 쓸 수 있는 연습을 항상 해야 되겠구나. 네. 모든 것은 폭포수에서 파생됐구나. 그래서 자꾸 비교하라고 하는구나. 뭐 이렇게. 네, 폭포수는 요구사항 분석 설계 표현 시험 유지보수 과정을 순차적으로 접근을 한다. 가장 고전적이다. 그래서 지금 요 순차 접근을 요 계획 하나 집어넣고 나머지 이렇게 그대로 뿌린 거죠. 장점, 단점 뭐 이런 게 일단은 진행 과정을 디바이드 앤드 컨quer에서 세분화했다. 그리고 사례가 풍부하고 이해하기 용이하다. 단점, 중요 문제점이 후반부에 발견된다. 이유는 요구사항이 초기에 정의가 잘 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뒤집어져서 순환이 발생한다. 그래서 실제 이대로 따라하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적합한 프로젝트는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예, 경험이 돼가지고 시장에서 오픈돼 있어요. 위험이.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가 자꾸 진행되는 경우에 과거에 있던 프로젝트는 이런 경우. 그러면 이미 뭐가 발생할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 미리 다 해칭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요구사항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다. 이게 잘 안 돼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명확히 정의되어 있는 경우는 괜찮다. 프로토타이핑, 요구 분석 다음 단계 일부 업무 기능을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그거를 설계하고 개발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다시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설계를 정지하고 이런 과정들을 쭉 돌려보고 나서 여기서 발견된 사항들을 다른 기능 요구사항에 똑같이 예,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아니라 발견된 사실들을 다른 기능 요구사항을 이제 전체 규모 개발 요거 이제 앞에 포커스 SDLC가 여기서 도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똑같이 적용해서 해칭하는 방식 이렇게 합니다.
네, 그렇고 나사형 모델, 네, 이거는 프로토타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앞에서는 프로토타입을 그런 정도로 썼기 때문에 버리는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타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쓰자. 그리고 최종 소프트웨어를 그거로 만들 수 있게. 네, 그래서 이제 개발은 이 사이드에 있고, 네, 그다음에 계획 및 정의 이렇게 되는데 요구사항 분석이 여기 이제 들어있는 거죠. 개발이 여기 있고.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과 개발 사이에 이원 분석이라는 걸 넣는 거예요. 그다음에 개발된 내용들을 이렇게 프로토타입, 대충, 그다음에 살 붙이고, 살 붙이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프로토타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고객 평가를 받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평가받은 내용 간에 요구사항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을 좀 더 정제하고 고도화해서 그 다음번 반응을 하기 전에 관련된 또 이용 분석 이렇게 해서 도움을 주시다. 네, 이렇게 하면은 정말 좋겠는데 시간과 돈이 없어요. 그게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요구사항 파악 명확히 되고 이용 부담 감소되죠. 품질 확보되고 너무나 좋아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여러 개의 나선이 안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이거를 기존에 도전을 했던 사이트가 별로 없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프로젝트는 절대 실패하면 안 되는 프로젝트는 이렇게 돌아야죠. 좀 더 비용 좀 많이 들어가는 건데 좀 더 써야지, 그죠? 왜냐면 실패에 대한 비용이 훨씬 클 거기 때문에 좀 더 투자를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나사형 모델을 선택을 한다.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나 국책 사업. 그래서 절대 실패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기업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는 적용이 어렵다. 기업은 뭐예요? 이윤 논리잖아요, 이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한 품질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 기업은. 그리고 그것들을 기업이 투자 의사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국책 사업이 해당될 것이다. 네, 많은 고객 B2C로 한 상용 제품도 어렵다. 왜냐면 중간중간 계속 출시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베타도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간이 길면 이제 불리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반복 개발 모델, 리터레이션 모델이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앞단에 이제 사실 이 프로토타입, 나사형 이런 것들이 지금 쌓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크리멘탈, 에볼루션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뉜다. 그래서 인크리멘탈을 이게 점점 방식이라고 한다. 이제 저희가 이 개발 과목에서 이제 지혜가 쌓이니까 통으로 전체를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구나. 이렇게 이제 학습이 된 거예요. 그러면 대상 시스템을 이렇게 쪼개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쪼개서 순차 접근을 할까? 예. 자, 이거를 대상 부분을 영역을 이렇게 업무 영역별로 나눠버려서 A 업무 영역, B 업무 영역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발을 하는 방식은 우리가 점점 인크리멘탈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분석, 설계, 코딩, 시험 첫 번째 증분을 이렇게 가고 설치, 운영까지 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모듈은 첫 번째 게 출발할 때 설계 들어가면 증분 2를 다시 분석 설계 들어간다. 그리고 나서 이 설치 운영된 모듈하고 얘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 부분은 통합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얘랑 통합하는 시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설치 운영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네, 그런데 이제 업무 영역을 쪼개는 방법이 앞에 거는 이제 점증을 이렇게 업무 단위 자체를 그룹핑을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업무 단위가 네 개가 있었다고 하면 각 업무의 핵심 부분도 이렇게 동시문식으로 자르내는 진화 모델, 에볼루션 놀이. 그렇게 잘라서 가장 핵심 부분부터 분석 설계 간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어떤 시스템도 핵심 부분을 먼저 쓸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점점 덜 핵심적인 부가적인 부분을 붙여나가는 방식이죠. 네. 자, 요 지금 에볼루셔너리 또는 반복 모델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잘게 잘게 잘라가지고 이 사이클을 점점 줄이고 짧게 짧게 만들면 결국에 걔가 뭐가 된다? 애저일이 되는구나. 네. 그래서 지금 폭포수하고 이제 애저일까지 쭉 올 때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 이것들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통으로 크게 크게 뭉탱이로 했다가 지혜가 이제 생기면서 이거를 지금 슬라이스 쳐서 네, 점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접근, 순차 접근. 그래서 뭐예요? 작은 것부터 격파. 이렇게 해서 리스크를 쪼개는 방식으로 온 게 보이죠.
그래서 단위의 그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 접근으로 바뀌는 거고, 그리고 작은 단위를 구현하는데 기간을 줄임으로 인해서, 10개월을 예측하는 건 어려워요. 10개월 동안 할 일들을 계획을 짜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죠. 한 3개월까지 짜고 그다음부터는 다 안 맞아.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예요. 자꾸 줄이면 작은 버전 하나 개발하는데 1개월이야. 그러면 4주 동안 할 일을 디파인하는 것은 매우 쉬워요. 그래서 예,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발생 가능한 불확실성. 이것들이 프로젝트를 실패하게 만든다. 개발을 실패하게 만든다. 그런데 지금 한 달짜리를 플래닝을 하면 불확실성이 어떻게 돼요? 거의 없어. 4주 동안 할 일을 디파인 못하지는 않거든. 이렇게 해서 불확실성이 없는 방식으로 하나하나 격파해 가면 굉장히 예, 성공률이 높아진다. 클린룸, 이건 공장에서 먼지 털고 들어가는 거 이야기했죠. 그래서 클린룸에서 먼지를 클린시킨다. 자, 그런데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먼지가 이제 소프트웨어에서는 결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결함을 애초에 제거하고 가는 방식의 개발이 필요해. 이제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결함 자체를 예방하는 목적.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함은 마치 씨앗처럼 어딘가에 숨겨져서 덮여져서 있다가 나중에 얘가 싹이 트더라. 싹이 트려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경과하고 단계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접근하는 방식은 그러면 앞 단계에서 결함의 씨앗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그런 박스 구조 같은 걸 써보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박스 구조를 세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런 박스 관련된 거 제외하고는요, 일반적인, 앞에서 봤던 점증, 진화 이런 모델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여기도 지금 인크리멘트 이렇게 1, 2, 3 이렇게 한 건 뭐 이터레이션 모델을 쓴 거고, 여기서 인크리멘트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점증 방식의 인크리멘탈이었잖아요. 그것과 유사하게 기능 영역을 분할을 해서 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박스 구조 분석하는 거하고 테스트 플래닝 이 두 개가 지금 그래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에요. 테스트를 엄청나게 심하게 해버리죠. 이런 거예요. 자, 클린룸 펑셔널 헤어, 이제 블랙박스, 그다음에 상태 박스, 클리어 박스 이렇게 세 개. 근데 클리어 박스는 이제 이 박스 구조를 통해서 검증 다 했어라고 해서 클리어, 결함이 제거됐어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지. 블랙박스, 스테이트 박스, 그다음에 클리어 박스를 다른 이름으로 키워드를 바꾸면 뭐가 될까요? 제어 박스? 왜냐면 블랙박스는 뭐예요? 인풋 넣어서 아웃풋이 나올 때 문제가 되는 게 요 박스 있죠. 있을까? 이 블랙박스로 돼 있는 시스템의 이 깡통이죠. 그다음에 스테이트 박스는 뭐예요? 자, 입력 넣어서 결과가 나올 때 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잘못될 일이 없어라고 된 애만 일로 넘어간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상태 정보를 결합해 보자. 자, 그러면 그랬을 때도 불구하고 결과값이 100% 잘못될 일이 없느냐라고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게 되면 블랙박스 스테이트 상태 정보 그리고 나서 여기에 로직, 이것들을 핸들링하는 제어 로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도 문제가 없을까? 이렇게 그래서 단계 하나씩 붙여가면서 절대 잘못될 일이 없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박스를 쓴다. 자, 이런 게 진짜로 필요한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런 영역, 그렇게 개발을 해야 될 영역이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개발하라고 하면, 나 이 회사 때려치고 딴 데 갈래, 뭐 이렇게. 이 업무 때려치고 딴 데 갈 거야. 근데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잘하면, 연봉 10억 줄게, 그러면? 10억? 그러면 어떻게? 딴 데 갈래 하고 집어치고 딴 데 갈래 그랬다가, 그러면 다시 되돌아서서, 10억? 그러면 해봐야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고소득 연봉을 주면서 붙잡아서 이거를 시키면 약간 고문시키는 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개발할 때 여러분들 산출물 분석 단계에서 이거 만들려고 하면,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막 이러면서 인간의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면서 도망가고 싶을 거잖아요.
당연한 걸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안 될 일이 뭐가 있어, 이렇게. 우리 일반적인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들은 이럴 일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언제 이런 게 진짜로 필요할까?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되죠. 결함이 없어야 돼.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 소프트웨어가요, 메모리 빵빵하고요. 그리고 CPU 빵빵하면 잘못된, 웬만큼 잘못된 소프트웨어 돌아가요. 그런데 메모리 부족하고요. CPU 이게 빵빵하지 않고 굉장히 예, 아주 제한된 리소스만 갖고 있어요. 그럼 잘 도는 애도 그 위에서 안 돌아요. 근데 이렇게밖에 제약사항이 이렇게 큰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은 대부분 인베디드거든. 근데 인베디드 중에서도 우주 항공 관련된 분야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몇 조짜리 로켓 위성 쌓아 올렸는데 그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걔가 우주에 미하가 됐어. 그럼 몇 조 날아가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개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있더라. SDLC 선택 가이드.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이런 환경 요인들, 요구사항, 아키텍처, 뭐 신뢰도 높은 시스템.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기에 나름이에요. 그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각각의 SDLC들이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어서, 좀 더 적합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교하라.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포커스 모델하고 에자일하고 비교할까요? 예를 들면. 그런 다음에 둘 중에 어느 것을요? 이렇게 말하면, 어느 거를, 적용 방안이죠. 두 개, 포커스는 이게 좋고요. 에자일은 이게 좋고요. 포커스는 이게 나쁘고 장단점 썼을 거잖아. 그러면 실무에서 어디다 쓸 거냐, 어디에 적용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뭔가 있어야 되죠. 그랬을 때에, 여기다가 뭐, 워터폴, 포커스, 땡땡땡 에자일 쓰고, 이런 거 한 두세 개 좋고. 그죠? 그래서 장단점이 되겠죠, 이것들 각각의. 장단점에 대한 것들을, 자, 1개월짜리 단기 개발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걸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소규모 프로젝트를 해야 됩니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해야 됩니다. 요구사항이 명확합니다. 뭐 이런 거 쓰는 거야. 그러고 나서 점을 찍으면 쉽게 찍어지겠죠. 자, 이런 선택 가이드를 위해서 포커스하고 이제 어느 걸 선택할지 이렇게 적용하면 된다. 라고 써주면 되게 좋겠죠. 정해졌다라가 아니라 이렇게 이런 특성을 반영해서 이렇게 선택하면 좋겠다. 이것도 미리 생각해 놓으면 시험 볼 때 쉽게 쓸 수 있는데 생각 안 해 놓으면 이 생각이 안 나요.